이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 10주차 수업은 1차시, 2차시, 3차시 이 초현실주의의 그 작가들하고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현실주의. 초현실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은 이 현실의 위, 리얼, 즉 현실의 실제나 이 구체적인 사실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이 아폴리네르가 1917년에 처음 사용했는데요. 초자연주의를 초현실주의로 바꾼 것입니다.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에서 발전한 20세기 초의 예술운동이고요. 이런 산업화와 도시화에 인해서 비인간화가 심각해졌고 또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발전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에 대한 이런 부정의 기류가 조성이 되었고요. 진정한 그런 인간 해방은 이성과 논리로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 꿈과 무의식이야말로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들은 이런 전위성을 가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법을 부정하고요. 또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런 초현실주의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 초현실주의는 1917년 스위스에서 다다이즘을 주장한 이 트리스탄 차라 이 사람이 파리에 정착한 이후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고요. 이 해에 마르셀 듀상은 변기를 셈으로 정시해서 초현실적 개념 예술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1924년 이 안드레 브로통은 일꾼의 예술가들과 함께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현실이 자동작용, 즉 생각의 자유인 이 자유연상과 자동기술,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병렬, 또 번영, 아니면 콜라주, 꿈의 재현, 이런 기타 등등들이 표현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상상에 자유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과 현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실제를 추구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이런 초현실주의는 자유로운 이런 상상력으로 꿈과 그런 잠재의식을 표현하면서 초현실적인 이런 미래를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초현실주의의 전통 이 부정과 전위성은 현대 모더니즘 예술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이 초현실주의자들은 근대 합리주의 사회화하고 부르주아적 가치가 인간을 비인간화시켰다고 단정하고 현실과 초현실, 그러니까 비현실이죠. 이런 모순을 직시했습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두 번에 걸친 이런 세계대전으로 드러난 모순으로 가득한 사회를 파괴하고 전복하고 혁명해서 인간의 그런 해방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현실의 세계에 사실과 진리가 있다고 또 초현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것,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내용상 개념 예술이고요. 이 형식상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성과 표현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낭만주의, 인상파, 후기 인상파, 표현주의, 추상주의, 입체파, 다다이즘과 연결이 됩니다. 초현실주의의 선언은 이 1924년에 그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사람이 초현실주의 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현실주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브루통은 초현실주의요.
친애하는 상상력이여, 우리는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우리를 열광시키는 단 하나의 말, 그것은 자유가 아닌가 하고 말하면서요. 이런 상상력과 과거의 인습과 의식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초현실주의 미술은 이 막스 에른스트를 비롯해서 마송, 그 다음에 호안 미로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활발히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송은 이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 울첼로와 입체주의에 관심을 갖고 그림을 시작하면 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런 비현실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자동 기술을 작품 제작에 도입합니다. 1924년에 전후를 해서 이 스페인 화가인 이 미로는 배고픔 때문에 생겨난 환상을 그리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미로의 그림은 이 클레의 간결한 그런 기호적인 풍경에 환상을 접목시킨 또 다른 현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에른스트의 초기 작품은 깨꼬리에 위협받는 두 아이, 이런 것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1920년 프랑스에서 결성된 아방가르드 그룹입니다.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시민사회의 사고방식과 문화의 기결이라 보고 부르주아적 합리성에 입각한 이런 삶의 방식 거부를 예술 실천의 동기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현실이란 이 현실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세계를 상상의 내므로써 현실의 억압으로부터 정신을 해방하려는 지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술 창작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질서를 지닌 초현실의 창조로 이루어졌고요. 즉흥적이고 우연하게 생겨나는 흔적과 자유로운 이런 상상력의 소산물로 소재를 삼고요. 누구에게나 내재해 있을 초개인적 무의식의 창작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 해화와 조각, 문화작품은 이후 현대예술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충격적인 신선함을 주기도 합니다. 초현실주의 또는 시브레알리즘,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진 문해예술 사조의 하나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표현하는 여러 작품들을 남겼고요. 또 파리 다다이즘 이름처럼 초현실주의자들은 이런 양차 대전 사이에 이 쭈리히 다다에 참여했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4년에서 1929년 이 두 차례에 걸친 이런 초현실주의의 선언과 그 방향을 받은 많은 운동가들에서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또 독일에서는 이런 나치가 집권하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대다수 초현실주의자들은 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 초현실주의는 이 아셸 고르키나 제스 블록과 같은 미국 추상표현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격입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역시 다다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작품이 미술의 대상으로 숭고하게 되는 것에 반대해서 다양한 그런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콜라스가 있겠죠. 그리고 포르타즈, 파피에클레, 페이즈방, 자동기술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다라고 하는 거는 기법에 대한 얘기고요. 이 콜라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 관계없는 것을 짜 맞추어 예술화하는 이런 합법의 일종입니다. 이게 콜라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프로타즈는 대상물 위에 놓은 종이를 연필 등으로 문질러서 모양을 내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1925년 막스 에른스트가 발전시킨 창작물의 초현실적이고 자동적인 기법을 말합니다.
또 파피클레는 종이 붙이기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더 페이스망은 이런 추상적인 성격이 아닌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형성을 논리적인 논리적이고 모순된 결합으로 표현하고 기괴한 형태가 출현하는 것이 이 더 페이스망입니다. 다음은 이 자동기술법입니다. 자동기술법은 고의적, 의도적, 의식적, 고정관념, 그 다음에 이성의 작용 등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이런 무념무상, 무의식 상태의 손놀림 이런 것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신분석 이론의 문제의식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이 대표적인 흐름이 이 초현실주의 미술들이 많이 있고요. 초현실주의는 이런 20세기 초반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위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식 중심의 예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무의식 세계를 이런 미술의 가장 중요한 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상상력의 기반으로 삼아 필연보다는 우연을 또 정상 상태보다는 광적인 증상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서양 회화는 지배하던 이런 언급법과 투시법, 즉 사실적 입체적 표현 형식을 완전히 부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시인 브루통은 초현실주의 예술을 본격적으로 제안한 인물, 그리고 프로이트를 만나고 정신분석 이론에 동의한 프루통은 이 1924년 초현실주의의 그런 선언문을 발표하고요. 초현실주의 미술이 본격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브루통은 이성의 억압을 부정하고 완전한 자유를 각오하게 되고요. 또 초현실주의는 이성과 감성의 대화, 현실과 꿈의 교감, 예술과 철학과 교감, 통일과 자유의 교감, 순수한 직감과 과학적 기하적인 이런 교감, 대지와 우주의 교감,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프루에트의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그런 그 무의식의 발견에 이 흥미를 느낀 브루통은 내면에서 억압된 이런 욕망과 꿈, 잠재의식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작업을 예술의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해서 이 초현실주의는 사고의 이런 실제 과정을 표현하고 의도하는 순수한 심적 자동주의, 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마음의 형상을 그대로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 길러진 예술이 아니라 무의식을 포함하는 실제의 마음을 자동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마음을 원래 그대로 받아 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꿈과 무의식에 대한 일종의 예술적인 권리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프루통은 초현실주의의 선언에 공감하는 많은 미술가들이 새로운 전위적인 미술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지금 이 초현실주의 그 미술가들은 이 키루커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미로라는 사람이 있고 칼로라는 사람이 있고 이 마그리트, 그다음에 달리, 에르스트, 그거 외에도 많은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시에서는 이 키르코와 미로에 대한 화가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낯선 장소에 현실의 사물을 조합시켜 환상을 창조한다. 브루통은 한 마리의 말이 토마토 위를 달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없는 사람은 백치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소재를 뒤섞으려고 한다. 초현실주의 미술의 주요 표현 방법은 The
대페이즈망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사물을 본래 용도, 기능, 의도에서 떼어내어 엉뚱한 장소에 나열하는 그런 초현실기 환상을 이야기한 거고요. 이 또 초현실주의의 시인 로트레아멍 말도르의 노래에 나오는 이 해부용 탁자 위에서 재봉틀과 우산이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아름답다라는 구절이 제공한 영감을 적극 수용하시면서 대표적인 표현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른스트는 그 의미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 용도가 이 정해진 하나의 현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리가 아님을 느끼는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또 다른 현실, 그러니까 용도가 용해진 하나의 현실은 이 재봉틀이라고 봤고요. 또 이 제자리가 아님을 느낄 장소는 이 해부대가 있으면 되는 거고, 또 다른 현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재봉틀, 뭐 해부, 우산, 이런 것들이 소박한 용도나 신분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현실은 거짓, 절대성에서 상대를 우회해서 새로운 이런 진실된 이런 시적 절대성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만들어낸 이런 합리성과 상식에서 벗어나 우연과 무질서에 나타난 것으로 이 새로운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르조 데 키르코라고 얘기합니다. 조르조 데 키르코라고 얘기할게요. 키리코는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작가입니다. 또 초현실주의 예술의 기초 단계 중 하나의 성의상학적 회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 키르코의 작품에는 타워, 아케이드, 사람이 없는 그런 건물들이 주로 등장하고요. 중앙 및 다양한 시점에서 본 이런 그 공간의 구조가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기에는 꿈꾸는 듯한 이런 생생한 이런 사물들을 작품 구성에 표현해서 비현실주의 이런 구도로 배치했고요. 대페이즈망은 본래 나라나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 또는 추방을 의미하는 말로 해화에 있어서 일상적인 물건을 본래 있는 곳에서 떼어내어 전혀 다른 이상한 상황에 옮겨놓아 초월적인 또 다른 세계를 전개시키는 초현실주의 기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랑의 창가 이 키르코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 키르코의 이 사랑의 창가는 새로운 표현 방법을 회화적으로 개척한 작품이고요. 아폴론 석고두상과 빨간색 장갑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배경도 서로 어울리지 않기는 마찬가지로 옆에는 고대 양식의 건축물이, 뒤로는 이 현대식 건물이 낯설게 서 있습니다. 커다란 녹색공도 그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 논리적인 이런 구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상식적, 비논리적 이런 상황이 만들어낸 이 황당한 자체가 화가의 의도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적 그림 그리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르코 작품에 등장한 대리석 두상과 빨간 고무장갑이 우연적 조합을 떠올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례도 안 맞고 지금 갑자기 이 고무장갑이 이렇게 크죠. 그래서 현실감이 없긴 합니다. 이게. 예. 다음은 이 조르조 키리코가
거울의 우울과 신비에 대한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키리코가 형이상학적 회화를 그리게 된 이유는 그가 22세 젊은 시절 방문학습 피렌체의 산타크로체스 광장에서 받은 영감이 중요하게 작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병적인 감수성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 나의 눈에는 건물과 분수대의 대대적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두에 꿈틀거리며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키르코가 말한 다소 소생하는 세계는 이후 그림의 합폭에 전개합니다. 이것은 눈으로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키리코의 대표적인 작품은 이런 거울의 우울과 신비, 이런 공간은 마치 진공 상태와도 같이 고요하게 멈춰버린 뜻입니다. 완전히 텅 비어버린 도시에 등장한 이 굴렁쇠를 끌리는 이런 소녀와 같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도 존재가 확인되는 인물이고요. 과장된 이런 언근법이 죄송합니다. 과장된 언근법이 사용된 건물과 문이 열려진 채 놓여있는 텅 빈 트레일러는 음산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조르조 키케르크의 이 불안하게 사는 뮤즈들입니다. 이 키르코의 작품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형상 중 하나는 마네킹이다. 중세 그 조각상의 일부분이나 다른 사물로 이렇게 결합되어진 것들을 다시 짜 맞추어서 변형되어진 이런 작품이 뭐 수선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콜라지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입체도 아니고 3D도 아니고 2D도 아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중세 조각상의 일부분이나 다른 사물로의 결합으로 다시 짜맞추어 변형되어진 이 마네킹은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파편화된 이 현대인의 의식 상태를 암시하며 인간의 실존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키리코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의 책에서 받은 영향에 반증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내재된 잠재의식에 대한 이 키리코의 탐구로 그려진 이 우연적 만남과 만들어진 조각은 이 초현실주의 작가들을 예술적으로 고무시켜 결론적으로 초현실주의적인 예술을 간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르조 대 키르코입니다. 1919년 이 키르코의 작품 스타일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지껏 추구해오던 이런 형이상학적인 회화를 그만두고 라펠로나 이 루벤스 등 옛 거장의 작품을 묘사하거나 스스로 재현으로 희귀한 그림 스타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키르코를 추앙하던 화가들은 그를 초현실주의의 선구자이며 배신자로 비난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키리코는 자신의 초기 작품들을 다시 반복해서 그리고 제작 날짜를 바꾸는 등 수집가들과 작품 거래인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일을 수십 년 동안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난은 등지고 스스로 운둔자나 같은 노년을 보내던 키리코는 이 90세의 나이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쩌면 키리코는 자신의 창조된 그림 속 이상한 세상이 두루워진 이 스스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화풍을 변화시키긴 했지만 입체나 미래파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 그쵸?
그리고 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비난을 등지고 뭐 서로 운동하고 노년을 보내던 이 90세 나이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쩌면 키르코는 자신의 창조한 그림 속에 이상한 게임이 두루어져 스스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화풍을 변화시키긴 했지만 입체파나 미대파, 객관적이고 진보적인 그림만이 대세로 평가받던 때 반대로 신비적인 재면 세계에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무대와 같이 연출된 작품을 전개하여 초현실주의의 반발을 마련한 키르코는 현재에도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르코는 근대 합리주의 전통의 반기를 든 이 쇼펜하우와 니체의 철학에 공감하고요. 쇼펜하우와 니체는 나에게 인생의 무의미함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녔는지를 가리켜 줬고 또 그 의미한 무의미한 이런 예술을 변형시킬 수 있음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무서운 공허야말로 물질에 비춰진 영혼 없는 아름다운, 마음을 혼란케 하지 않는 아름다움. 그의 그림은 이런 의식에서 합리성의 견고한 성을 쌓게 있던 이 근대 서양 미술 전통에 내던지면서 통쾌한 도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리코가 초현실주의 회화의 새 장을 열었고 에른스트, 달리, 마그리트 등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이런 사물을 원래 모습으로 벗어나 전혀 다르게 묘사하는 것도 이런 초현실주의의 미술을 즐겨 다루는 방법이고요. 특히 화가 자신의 무의식적 세계를 표현할 때 의도적인 변형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사물 고유의 모습을 파격적으로 바꾸는 이 작업 자체가 합리주의 전통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의 의미를 사실적인 표현, 인위적인 규형과 조화에 알맞게 해와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를 도발적 병행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루통은 아름다움은 발작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이 강조하는 상징의 역할을 회화에 적극 도입하기 위해서도 변형은 유용한 방법이다. 입니다. 예, 다음은 후안 미로 이페라입니다. 미로는 스페인 칼라누냐 지방의 바르셀로나 출신의 화가, 조각가, 도예가입니다. 바르셀로나 근처인 이 몬트로이크에서 출생해서 바르셀로나나 이 미술학교를 중퇴하고 1919년 파리에 나와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사물에 대한 이런 정밀한 형태적 감수성과 친밀감이 드는 이런 서정적인 감동의 조화를 이루고요. 또 이 바실레 칸딘스키 영향을 받아서 초현실주의 화풍으로 바뀌었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작품은 밝고 가벼운 색채와 소박하고 단순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신선한 정서가 풍기되고요. 1928년 네덜란드 여행하였고 그의 미국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의 카탈루냐 풍경에서는 이 꾸불거리는 검은 선과 따뜻한 원색의 자유분방한 형태가 어우러져 마치 천진한 어린애의 낙서처럼 보는 이로 마음을 경쾌하게 띄워줍니다. 초현실주의자들과 가까웠던 미로는 상상의 세계를 추구하고 예술을 통해 무의식적 이런 꿈과 환상의 영역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습의 속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이미지를 자신의 무의식적으로 추출해내기 위해 다양한 기법의 자동기술법, 즉 오토마티즘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그리기 위해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도 없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도중에 형태가 스스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생기 발랄한 이런 밀로의 작품은 고향으로부터 추방당한 자의 성실함과 이 정치적인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담고 있는 어두운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카탈루냐는 프랑코 정권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바르셀로나가 함락된다면 이 스페인으로부터 힘들게 되찾은 자치권을 다시 한번 잊어버릴 것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미로의 작품은 에스파냐 특유의 강렬한 꿈과 서정이 흘러넘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현실주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영향을 받아서 무의식의 세계 내지는 꿈의 세계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가들에 비해서 어둡고 칙칙한 느낌의 심리 묘사 대신 색채가 밝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런 순결한 상징 기호나 바꾸어 상상력과 개성 있는 그림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독창적인 미로의 작품 세계는 구성의 단순함과 안정된 선이 매우 강렬한 원색에 의해서 표현되었는데 그의 작품 세계는 그래픽 디자인과 광고 등의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호암 미로는 이렇게 야수파 입체파, 초현실주의의 다양한 세계를 체험하였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만의 그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어둡고 괴팍한 느낌의 이런 심리 묘사를 표현하는 데 비해서 주로 밝은 색채와 소박한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대상을 순결한 상징 기호로 바꾸어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레네 산맥 넘어서 프랑스와 접근하고 있는 이 지방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이 미로와 달리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카탈로니아 사람이나 칭할 때 이별나게 독립심이 강하고 또 이곳 특유의 풍토와 환경이 복합되어 이 두 사람의 반문명적이며 초현실주의자를 낳고 있습니다. 이 카탈로니아 풍경에서 농장과는 다른 커다란 비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할 때 이 농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대상에 충실했다면 이 카탈로니아 풍경에서는 흡사, 매미가 허물을 벗듯 껍질을 벗어 내던지고 이면의 세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로의 시선에 미친 풍경은 X선을 투과한 육체와 같이 변모하고 미로의 내적 현상에 의해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귀와 눈이 달린 나무, 카타로니아 모자를 쓰고 파이프를 문 엽청을 든 농부 등 어느 것이나 그가 말하는 목록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서커스입니다. 이 서커스도 1925년 작품으로 이 시기에는 미로의 파리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볼 수 있고요. 또 1924년 운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작품 또한 그 특유의 한상성을 바탕으로 한 단순화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태와 선은 극도로 단순화되면서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행하고 있죠. 이 시기는 미로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궁핍하고 끼니조차 이어가기 어려웠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굶음으로 해서 환각을 나타냈다. 비참하네요.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작은 암울한 분위기는 당시 생활의 일면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단순화된 커다란 이런 손의 형태, 또 윌동을 나타낸 대단한 곡선, 정면을 응시하는 듯한 눈, 간결하면서도 단순한 구도는 이런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그림으로 이 유머러스한 이런 매력마저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드라고 말하나 하얀 인어와 같은 입상입니다. 그 종에게 검정은 조형적인 요소로 있는 것과 그 동시에 루드의 해부를 나타내고 있는 듯하죠.
우측 빨간 공은 심장이나 어쩌면 유방을 상징하고 있는 듯하고요. 또 녹색의 그늘진 계란형으로 머리 부분으로 눈을 아름다운 단추로 나부끼는 것처럼 모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부인 듯한 위치에는 빨간 반점이 있는 나무 잎사귀가 돋아나 보이고 이것은 자궁을 상징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좌측에 그런 양파 모양 같은 것을 무엇을 표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인간을 물고기나 야채나 과일 등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상태로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세 사람의 인물입니다. 이 프라테닌이라는 이탈리아 출신에서 이 파리를 중심으로 여러 각지에서 인기가 높았던 도화사 삼형제를 모델로 한 작품입니다. 눈, 코, 입으로 환원되어진 세 사람의 인물. 코가 유달리 크며 어딘지 코믹한 느낌이 전체에 풍기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선이나 추상적인 포름에서 연상되고 있을지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미로는 이런 포름을 완전히 구체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면 완전히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현대적인 이 표현 요새에 접근하고 있는 특이점이 뜨이고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미로가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작품들입니다. 밤의 머리, 여자, 새, 별. 예, 이렇게 달을 향해 짖는 게 또 성스러운 여왕. 성스러운 여왕입니다. 어릿광대, 사육제, 그렇게 하는데 기호가 벌이는 축제와 같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도형과 직선, 곡선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고요. 꼼꼼하게 살피면 몇몇 군데에서 새와 물고기, 곤충, 기와 모습의 어릿광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도형과 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놀이와도 자유롭게 미끄러지는 이 검은 선과 강렬한 원색의 추상적인 기호가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루통은 미로를 가장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극찬했고요. 또 브루통이 강조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에 가장 근접한 화가였기 때문에입니다. 이 브루통은 억압된 욕망과 꿈, 잠재의식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서 사고의 실제 과정을 표현하려고 의도하는 이런 순수한 심적 자동주의에 기초하여 강조했습니다. 또 오토마티즘으로 알려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받아들이는 방식 표현입니다. 무정형의 그런 기호로 가득한 이런 미로의 작품은 자동주의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점에서 브루통의 구미에 가장 잘 맞을 것이다 하고 여겼습니다. 미로는 스스로 브루통과 관련된 자기 그림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림은 지적인 수고도 아니고 느낌이나 감정도 아니며 오직 나의 산채로 신체에 물결치는 에너지, 드로잉의 모든 경험, 그런 손의 자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초현실주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고 초현실주의 이성에서도 과학주의적 타협하기도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도 초현실주의자들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개념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프로이트는 자동기술법을 조금 쓰긴 했지만 이내 이 방법에 회의감을 느끼고 상담적으로 진로 방향을 틉니다. 반면 연배가 아래인 자크 라캉의 이 경우는 초현실주의자들과 전치했다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은 예술계에서만큼은 초현실주의에 끼친 영향 때문에 아직도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호를 통한 이런 조형적인 조현실주의,
상징은 이 프로이트 특히 이런 융의 정신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런 초현실주의 미술작품 안에는 다양한 방식의 상징이 등장합니다. 히스테리 증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심리학자들이 꿈을 분석하듯이 초현실주의 미술작품은 수수께끼와 같은 상징을 분석하여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상징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치가 도형을 비롯한 추상화된 기호입니다. 네. 좀 수업이 좀 길었습니다. 이론적인 것들도 많았고요. 예, 1차시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